네, 안녕하세요. 네, 좀 쉬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설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의 내용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어 먼저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갖춰야 될 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이견이나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은 굳이 우리가 주장이나 설득을 필요로 하지 않죠. 반드시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고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만 바로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주장은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근거 없이 그냥 하는 주장은 주장이 아니라 고집이죠. 네. 설득의 대상은 바로 주장인데요.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것은 주장인데 이 주장은 반드시 논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요건은 이것이 너무 얄팍하고 또 사려 깊지 못하거나 또는 즉흥적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세심하게 여러 가지 다층적으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려 깊고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러한 성격의 주장이어야지만 사람들이 좀 더 관심 있고 진지하게 어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 되겠죠. 네. 그것은 바로 주장이 갖춰야 될 내용적인 성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주장이 갖춰야 될 형식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그 주장은 반드시 단언문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단언하느냐, 사실을 강조하느냐, 정책을 단언하느냐, 가치를 단언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명제문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실 명제냐, 주장이 정책 명제냐, 가치 명제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사실 명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임진왜란 때 이미 우리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 됐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예요? 역사적 단언, 역사적 사실을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니다.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반대되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그 주장에 반론을 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반론에 대비해서 주장하는 사람은 또 그것이 사실이다. 당시에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이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행했던 여러 가지 업적이나 여파, 그 이후의 여파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명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더 탄소세 부과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거는 뭐예요? 정책 명제죠. 네. 탄소세를 좀 더 많이 부과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음 자연 그 공기 오염 뭐 이런 기후 변화에 좀 더 대처를 하면서 생활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법적인 그 정책을 이제 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행위의 당위성.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되고 그것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둬서는 안 되고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정책 명제고요. 그다음에 가치 명제는 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자의 자질이다. 자, 어찌 보면 이게 사실 명제 같은데요. 가치 명제입니다. 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것을 우선순위, 우선 가치로 두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주장의 내용에는 바로 이 교수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수자의 교육에서의 어떤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단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은 내용적인 성격 그리고 그 형식적인 성격, 이 두 가지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제 논거라고 하는데요. 이 논거가 있어야지만 그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그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만 설득의 대상인 주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 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실 논거죠. 객관적인 사실이나 또는 통계 자료, 그리고 어떤 주장하는 사람의 자기가 경험, 또 뉴스에서 자기가 실제로 봤던 그 보도 내용, 또 실제로 행해졌던 실험이나 조사 결과, 또 학술 연구, 이런 것들도 모두 사실 논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소견 논거라는 것은요,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 권위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소견을 밝히는 건데요. 그런 소견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견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하고자 하는 그 주장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그 주장이 또 주장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선업 논거라는 것이 있는데요. 선업 논거는요, 한 공동체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생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을 깔고서, 예, 이런 논거 하에서 그렇다면 음 그 "오늘날 효도의 방식은 어때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 주장의 논거 중에 하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그 당위, 진리, 이것을 바로 이제 선업 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 이제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근대의 철학자죠. 그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코기토 에르고 쿰이라고 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 유명한 명언을 이제 남겼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르네 데카르트 역시 그 모든 그 철학, 그리고 모든 학문에서 대화, 그리고 토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설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인식했던 그런 철학자인데요. 모든 사실은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어를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그 수사학이라는 것이 그 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어 르네 데카르트는 설득의 요건을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풍부성,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코기토 에르고 쿰에서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은요,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다, 뭔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해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는 코키토, 생각한다라는 것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리고 데카르트의 본래적인 그 말을 썼을 때의 문맥을 생각을 해 보면 생각한다가 아니라 회의한다, 또는 의심한다. '아 나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야.' 이건 뭐예요? '아 나 그거 별론데.' 이런 거죠. '확신할 수 없어.' 이럴 때 회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보다 더 일상적이고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은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 좀 의심스러운데? 저 사람 의심스러운데 이게 뭐예요?' 뭔가 좀 미스테리하고
완전히 내가 신뢰하거나 어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의심한다라는 거는 뭔가 좀 명확하지 않다. 내가 잘 모르겠고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라는 것이 이제 데카르트였는데요. 인식의 명확성, 명료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명료하지 않은 것들을 다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그 명확한 것, 아주 명증한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철학이 출발해야 된다고 봤던 것이 바로 르네 데카르트의 주체 철학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 그 데카르트가 그 명확함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방법론적 회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일단은 모든 걸 다 의심하고 음 마지막에 남는 명확한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오지선다 사지선다 이런 시험 많이 보셨죠? 거기서 이제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아닌 것, 이거 확실하게 내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제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답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답이 아니야. 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가 답이 아닌 거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런 아닌 거를 제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게 해답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방법론적 회의에 가까운 그런 방식입니다. 어 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명료한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료한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라. 그럼 마지막에 "나는 의심한다." 의심하는 거를 다 내가 다 제해 봤어요. 컵이 존재한다. 확실해요? 이게 진짜 존재해요? 나 지금 꿈 아닌가? 어 아니면 이게 컵이 아니라 다른 건데 내가 지금 어 그 감기약을 먹어서 이게 지금 잘못 헛걸로 보이나? 그거를 내가 확신할 수 있나? 이것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 맞아. 너 지금 컵 들고 있어." 이렇게 제3 자의 개입 없이 다른 사람이 "그거 맞아. 네 말이 맞아."라는 거,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게끔 안심시켜 주는 제3 자의 개입이 없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나 혼자서 스스로 정말 회의하지 않고 명확성에 도달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있다? 이것도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요즘에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그런 작품들. 최근에 손보미의 소설을 제가 읽었는데요. 음 이전의 여자 이후의 여자라는 소설이었어요. 단편 소설인데요. 그거는 사라지는 건 모두 여자들 뿐이잖아요. 어 라고 하는 제목의 창작집, 소설집 안에 수록되어 있어요. 네. 소설집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사라지는 건 여자들 뿐이잖아요. 그 소설집 안에 어 수록되어 있는 여러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보미 소설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여주인공이 실제로 겪은 일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환상인지 이게 모호해요. 요즘에 음 소설뿐만 아니라 뭐 영화, 만화, 대부분의 콘텐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뭐 증강현실 뭐 이런 세계까지도 이제 넘나들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상인지 판타지인지 이게 모호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데카르트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남는 것, 마지막에 명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의심하는 나라는 거죠. 의심하고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조차도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나. 그러니까 모든
그 철학은 바로 이렇게 의심하는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데카르트를 우리가 주체 철학, 데카르트의 철학을 주체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왜? 나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생각하는 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나. 어 바로 그 데카르트를 근대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대를 이제 계몽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네. 모든 것들을 신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살면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섭리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자신의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열심히 묵묵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 그 시대에 요구받는 개인의 모습이 아니었죠. 하지만 근대는 이제 자유로운 문제적 개인이 출현하면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새롭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개척해 나가는 자유로운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시대와 불화하는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최초의 근대 소설의 출발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음.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라."라는 건데요. 그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아 이거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주장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회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 먼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의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타당한가? 내 주장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신뢰할 만한 것인가? 공정한가?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고 누군가의 희생을 그냥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논거가 풍부한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설득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풍부성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제 데카르트예요. 우리가 그 주장의 요건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뭔가를 내가 주장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너무 비싸. 그래서 장학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그 등록금을 좀 더 음 '내렸으면 좋겠다.' 라는 나의 생각을 '내가 설득할 만한 그런 요건을 갖춘 주장인가?'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타당한가?' 먼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얼마의 그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이 등록금 타당한가?'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터무니없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만약에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우리 학교의 등록금이 싸다면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타당하지 않죠. 예. 다른 대학보다 다른 뭐 공립대학보다 우리 대학이 등록금이 훨씬 싸거나 좀 싼 편이라고 하면 그걸 주장하는 게 사실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등록금 낮춰 주세요."가 아니라 "국립대 대학 국립대 수업료 인하." 이런 식으로 가야 타당한 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뢰할 만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주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 이게 좀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그다음에 공정한가. 지금 사립대와 국립대의 수업료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국립대에 다니는 내 입장에서 수업료 인하를 이야기한다면 이게 공정한가? 오히려 전체 대학 등록금 인하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몇몇 유럽 국가처럼 대학 등록금 무상을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공정성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우리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논거가 풍부한가 이런 풍부성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설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설득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설득의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설득이 뭐예요? 설득, 어떤 주장, 내가 뭔가를 주장하는 거죠. 주장해서 상대방이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건데 이 주장에 갖춰야 될 내용적인 요건이 있고요. 형식적인 요건이 있어요. 그 내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반론. 반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반론 가능성, 뭔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장을 해야지 모두가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설득하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안에 담겨 있는 또 하나를 조금 소홀하게 이야기한 측면이 있는데요. 반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사안이어야 된다는 거죠. 관심사여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한들 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동체의 관심사여야 된다. 나한테는 너무 절실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뭐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사람들이 공통 관심사이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면서 반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가 있어야 돼요. 논거. 논거가 없으면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장하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있는 뭔가가 없이 그냥 던지는 거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다음에 사려 깊어야 된다.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된다. 그다음에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반드시 명제문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그 명제라는 게 뭐냐? 사실을 주장하느냐, 또 어떤 행위의 당위성을 주장하느냐, 어떤 것이 가치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장은 사실명제, 정책명제, 가치명제의 형태를 취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르네 데카르트가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몇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코기타 에르고 슘 그건 뭐예요? 타당한가? 끊임없이 우리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나의 주장을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데 그 성찰의 내용은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인가? 그리고 공정한가? 누군가에게 이게 불리하거나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폭넓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내가 그것을 주장했을 때 그걸 뒷받침할 만한 논거가 풍부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주장하기 전에 반드시 코기타 에르고 슘 예. 먼저 살펴봐라라는 그런 주장을 르네 데카르트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보를 위한 글 이후에 이제 설득을 위한 글에서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설득의 요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음, 앞 시간에서는 설득하기 위해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그 설득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장인데 이 주장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갖춰야 될 요건들, 내용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본질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설득의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현대 사회는 분쟁이 많고요.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기술과 과학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측면으로 이런 과학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공동체의 이견과 서로 다른 그런 어 생각들이 서로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그 서로 다른 이견들이 충돌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기술이 바로 설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싸우는 시대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대화로서 포용하고 설득함으로써 뭔가 합의에 도달해 가는 그러한 수사학적 인간, 수사학적 인간의 시대로 이제 바야흐로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외교하는 사람들의 그 외교하는 그 외교의 언어들을 보면요. 정말 그 수사학의 묘미를 예 정말 마음껏 만끽할 수가 있는데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예스도 아니고 노우도 아닌 이제 그런 뭐 "고려해 보겠다." 그리고 뭐 "유감이다." 이거는 사과인지 뭐 아닌지 모호한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고도의 수사학적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수사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설득, 어떻게 하면 설득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고 서로의 갈등과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어 하나의 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러한 글쓰기가 바로 이 설득의 글. 그것을 이제 논술,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논증적인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설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